미국장 투자를 여는 프리마켓온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 중동 전쟁이라는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공습을 주고받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타결이 무산되자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도 주목해봐야 될 이슈와 섹터들은 넘쳐납니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가 의회 통과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 섹터가 움직이고 있죠. 빅테크들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할 채비를 갖추면서 시장의 빅 이슈로 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로 함께 하시죠. 미국장의 다양한 이슈들, 종목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글로벌 증시 프리마켓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전주 미장 마감인 오늘 프리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3대 지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면서 프리장부터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해당 소식으로 크게 요동을 쳤는데요. 안전자산인 미국채와 금 가격은 급등을 했고요. 원유 선물은 순간적으로 무려 12%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미증시도 약세를 보였는데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사태 직후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시장에서는 확정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되돌림이 크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말 사이 예상치 못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발생했고요. 중동 상황은 혼돈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 나스닥 선물은 프리장에서 0.59%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매크로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동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타격을 받은 유가 선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장중에 12%까지 급등했던 유가는 장중에 되돌림이 크게 나왔지만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란의 반발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이어지는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실제 유가는 지난주 12일 미국의 중동 철수 명령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기준으로는 거의 배럴당 10달러가 넘는 상승폭을 보인 상황입니다. 한편 유가 차트를 주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차트상으로는 아직 상승의 초입이기 때문에 현재 유가가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크다는 반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중동 상황 전개를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켓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켓맵을 보시면 이 지수 하락장이 펼쳐지면서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 도로교통안정청의 자율주행 인증 간소화 소식에 22일 로보택시 공개를 앞둔 테슬라의 주가가 2% 가까이 상승 마감했고요. 이란 이스라엘 충돌의 반사 이익으로 팔란티어, 방산주, 정유주들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상승세가 강했던 반도체 섹터와 테크 업종 위주로 하락세가 가팔랐고 지니어스법의 결의를 앞두고 최근 상장한 이 서클이 급등을 하면서 결제 시장을 뺏길 수 있는 카드사들은 추가적인 약세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장 관전 포인트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실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 17일 결의가 예정돼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가 17일 의회 결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하고 미국 내 금융 혁신과 암호화폐 결제 인프라의 급속한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 미국 장기금리 상승세를 가라앉힐 묘수로 스콧 베센트 장관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베센트 장관은 스테이블 코인 법제가 시행되면 2조 달러까지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상장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USDC의 서클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비자, 마스터드카드 같은 카드사들은 이 점유율 축소를 우려하면서 동시에 조정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중동 사태가 자산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금요일 시장은
통제된 중동 리스크를 예상했지만 주말이 지나면서 이 통제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란 모욕 주기 시계의 대응이 이란의 예상치 못한 반격으로 이어졌고 트럼프는 이를 해결하는 시험대 위에 스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미 증시는 중동 사태를 계기로 조정 장세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동 이슈 때문이 아니더라도 최근 단기 상승에 대한 이 부담, 단기 반등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고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했는데 이번에 중동 리스크가 일종의 헤지펀드의 매도세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투심이 크게 하락하진 않았지만 이 장기 이평선이 무너지고 투심이 공포 구간으로 전환된다면 조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증시가 하락하더라도 중동 이슈에 따라서 이 방어적 효과를 발휘할 업종이 존재하는데요. 금요일 장에서도 확인이 되었는데 이 방산주와 에너지주는 이러한 리스크를 상당히 방어해줄 헤지 자산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중동 리스크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이에 따른 시장 조정을 대비하고 상승하는 자산과 수요 업종을 위주로 플레이하면서 리스크 관리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 시그널, 잠시 뒤 프리마켓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는 뉴욕 증시, 역시 관건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양상, 이게 증시에 얼마나 여파를 미칠까, 이 여부가 되겠죠. 사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는 여파가 꽤 컸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단 말이죠. 우리장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만에 그냥 다시 뒤엎었어요. 상승 전환을 했어요. 미장은 어떨까? 미리 좀 내다본다면 이지한 대표님. 아마 미국장도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금요일날 1%에 좀 하락했던 것도 반영이 되었고, 금요일날 미국 시장의 하락을 보면 섹터별 등락에서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해왔던 AI 관련돼 있는 기술주들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거래량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요. 그럼 이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0.45% 아주 약보합권으로 머물렀고, 반면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도 오늘 SK 하이닉스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전력기기, AI 모멘텀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6월달, 5월 중순 이후에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 시장을 주도해왔던 AI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은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도주들의 차익 매물이 작았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금요일 날과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그 특징 중 하나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선물 옵션에서 파생 상품 쪽에서 하방 배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풋콜 레이토에서 크게 풋 비율이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마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일단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생각보다 하방 쪽에 해지를 많이 걸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조정은 단기간에 그칠 것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준다. 다만 미국이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변동성도 조금 예측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동 사태에 대해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김호균 팀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된다? 중동 사태에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긴 한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말 사이에 가라앉지 않고 다시 올라갔던 부분이 좀 우려는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 중동 사태를 넘어서 현재 미증시의 위치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하락 이후에 V자 반등으로 지난주 기준으로는 거의 전고점까지 올라간 상황이었고, 연중 네. 고점입니다. 근데 연중 고점이 바로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고가를 돌파할 모멘텀이 있느냐, 한번 쉬어가야 되느냐 하는 시점에서 어떤 리스크가 시장에 드러날까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중동 리스크가 들어왔고, 이것이 일단은 금요일날 시장을
그 프리장부터 좀 조정을 받게 된 별미로 작용을 했는데 일단 시장은 이거를 좀 건전하게 소화를 했습니다. 왜냐? 투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증시가 빠지면 매수를 해야 된다는 투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걸 받쳤는데 만약에 중동 상황이 악화일로로 가고 뭔가 좋지 않은 시그널이 나온다면 투심이 충분히 변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뭐 아까 제가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이 목격했던 하락이 굉장히 강하게 일거쏟아지는 알고리즘 매매를 작용시키면서 이런 하락이 좀 강하게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포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중동 이슈를 어떻게 시장이 소화할까라는 걱정이 있는 것이죠. 네, 자 중동 이슈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이슈 포커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제 섹터와 종목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되면은 그 전주에 서학개미들의 집중 매수 종목들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와 투자 전략들을 좀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서학개미들의 사랑을 받았던 종목들 살펴보죠. 일단 첫 순위에 뭘 꼽아야 될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이 애증의 테슬라. 지난주 이벤트, 이걸 이벤트라고 표현하면 좀 안 되겠군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인가요? 충돌 이벤트. 두 사람의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일론 머스크가 한 발 물러서 나 잘못했어요. 네. 형 나 잘못했어요. 이제 이 얘기를 했죠. 네. 이게 또 이제 테슬라의 반등으로 또 이어졌단 말이죠. 팀장님 먼저 말씀해 네.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매주 주말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점검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 주를 되돌아보는데 저는 이 일이 중동 이슈가 터지고 나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었나 할 정도로 되게 멀게 느껴지는데 굉장히 지쳐 있었죠. 사실 그 전주부터 시작됐던 충돌이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무마되는 굉장히 빠르게 무마되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선을 넘었는데 이렇게 빨리 무마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미국의 문화는 좀 다르지 않나라고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충돌이 어느 정도 해결 국면으로 가고 일론 머스크가 일단은 발을 충분히 뺐고 트럼프는 약간 용세전 느낌으로 테슬라 주가는 그 이벤트 이전 상황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주가로 따지면. 근데 그 사이에 서학개미의 거래는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 서학개미 보관 금액 1위 종목으로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거래를 하는 종목이고요. 네. 이렇게 장이 크게 테슬라 주가가 급락했을 때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팔아야 되냐 아니면 살 기회냐. 그러니까 기회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대거했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레버리지 ETF도 많이 사용하신 것 같고요. 거래량 보면 다른 종목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매수 금액, 매도 금액 보시게 되면.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1위에 디렉시온 테슬라 매수 2배 ETF 그리고 3위에 테슬라 본주. 그러니까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다른 종목과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매수 거래량, 매도 거래량 충분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순매수가 컸기 때문에 저 순위에 1위, 3위를 한 것이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국내에서는 매수 방향이 이겼다. 이겼고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이 현명했다라는 결론으로 좀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주 시장을 가장 주초에 움직였던 요인은 테슬라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 서학개미들의 테슬라 사랑은 그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했던 지난주 격정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 반복하는 와중에서도 증명이 됐네요. 그럼 우리가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테슬라를 어떻게 봐야 될까? 살만한 상황인가? 이지한 대표님. 일단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그래도 모멘텀에 가까운 부분이 있고 네. 아마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가시화되는 부분, 뭐 자율주행 택시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실 테슬라의 이 모멘텀이 지금은 현재 이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있고 머스크가 아마 도처에서 물러나면서 마지막까지 정부 안에서 가장 크게 로비를 했던 활동도 자율주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머스크와 트럼프의 갈등이 좀 깊어졌으면 사실 이 머스크가 마지막에 가장 공을 들였던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 좀 어긋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대두가 됐던 우려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둘 사이 합의가 되고 자율 로봇택시 관련된 이제 시범 서비스 시작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입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점이 해결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좋다. 다만 테슬라가 어쨌든 전기차에서 뭔가 가시적인 펀더멘탈 개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전기차 외에
스페이스X나 혹은 자율주행과 관련 로봇 이쪽에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지만 지금은 안도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방송했을 때 트럼프와 갈등이 나왔을 때 딱 저점을 형성했던 구간이 트럼프가 집권했던 딱 그 시점까지. 아, 저희가 딱 저 지점이에요? 네, 절묘하게 딱 마치 그때까지 짠 듯이 내려왔거든요. 딱 일치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그 위치까지 딱 되돌리고 다시 이제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니까 더 이상 두 사람의 싸움 때문에 왔다 갔다 판단하는 것도 골치 아프고, 예, 더 이상 감정 싸움에 우리 투자자들마저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서학개미들 많이 집중적으로 순매수한 종목들 살펴보고 있는데 화면 또 보여주시죠. 2위 아까 서클이라는 종목이었단 말이죠. 왜 서클이 주목을 받느냐? 바로 우리나라에서 화제지만 스테이블 코인 때문 아니겠습니까? 김우현 팀장님, 네. 서클이 상장 이후에도 계속 주가가 뜨겁잖아요. 역시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꺼질만 하면 다시 불 붙고 꺼질만 하면 다시 불 붙고 지금 또 법안도 최종 통과 임박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으니까 네. 말이죠. 제가 브리핑에서 얘기 드렸던 게 이 지니어스 액트, 그러니까 지니어스법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법안이 이제 17일 날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천천히 스물스물 올라온 이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어떤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고 이제 당선을 하고 나서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를 봤더니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하는 쪽으로 제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최근 상승세도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강세와 영향이 있었는데, 근데 해당되는 이제 USDC를 이제 발행하는 서클이 상장을 했던 거죠. 근데 서클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블 코인 1위가 아니라 2위 회사인데 네. 1위 회사와 다른 점은 1위 회사는 약간 어쨌든 크립토의 생태계 안에서 뭐 탈중앙화나 이 기존의 어떤 레가시를 벗어나는 쪽으로 방향이 나갔다면 USDC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도 이제 뉴욕에 있고, 그러니까 월가가 좀 친하면서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헤게모니를 취하겠다라는 어떤 그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USDC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백악관의 전략과 좀 더 많이 맞다, 핏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 합법화에 대해서 단순히 합법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 코인으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의미 자체는 이 결제 수단에 있어서 비용이 효율하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에 이 결제 수단의 비용을 담당하고 있었던 카드사라든가 아니면 핀테크 회사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점유율을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기업들이나 이 많은 기업들이, 주요 기업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기 시작한다면 기존의 카드사에 냈던 비용들을 줄이면서 기업도 좋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상당히 커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헤게모니도 잡아가면서 정말 염원했던 미국채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즉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희 셋이 이제 이런저런 환담을 나누면서 얘기했던 게 클라우드였거든요. 클라우드 초창기에 미국 빅테크들이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했던 그때 당시의 로드맵들, 만들어지는 시장, 지금 사실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변모했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딱 그때와 클라우드 초기 시장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클 같은 이제 기업들이 등장했지만 관련 생태계 시장이 점점 커지면 하나의 섹터로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핀테크라든지 관련 종목들을 미리 좀 담는 이런 전략도 필요할까요, 이지한 대표님? 저는 필요하다고 유효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좀 전에 이제 김 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어떤 모멘텀에 움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선 시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그러니까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그 움직임이 스테이블 코인이었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렸던 관세 정책에 의해서 나오는 부작용들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국채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거나 달러에 대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수단으로 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지금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집행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수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제 수단으로서 은행 간 특히 거래에서는 거의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완착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한 수요에 대한 기반, 정책에 대한 기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본다면은 아마
상당 기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모멘텀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관련돼 있는 결제 수단으로서의 핀테크 업종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커가면서 결제 수단으로서의 영역이 좁혀지는 섹터나 종목에 대한 부분은 또 조심할 필요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유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 있는 정책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에 계속해서 바람이 불 수 있고, 다만 정책적인 변화는 우리도 이제 원화와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하는데 각국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마 이게 미국이 원하는 그림으로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돌다리를 두들겨 보면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정책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에너지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에너지 섹터냐? 중동발 전쟁 터졌지 않습니까? 국제유가 치솟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정유업계 관련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겠죠. 미국의 대표 정유주 하면은 뭐 엑슨모빌. 우리 뭐 미국 가신 분 보시겠지만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엑슨모빌에 대한 재평가 지금 시점에서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사실 미국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엑셀모빌이나 뭐 쉐브론 그리고 옥시덴탈을 볼 때 어느 때 좀 주목을 하냐면 시장이 많이 하락할 때, 특히 2022년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네. 모든 빅테크들이 뭐 반토막이 나거나 뭐 70% 하락하거나 이때 엔비디아도 6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메타는 70% 이상 빠졌고, 그런 시기에 오히려 해당되는 정유주들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의 일종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과 함께 정유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받았는데, 그 테크주와 함께 우리가 밸런스상 함께 포트에 담아야 될 업종이 에너지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에너지 중에서도 트럼프와 관련 있는 원전이라든가 가스라든가 뭐 태양력, 풍력 이런 쪽으로 관여를 했지만, 전통 에너지랄 수 있는 원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정유사 같은 경우는 주목을 최근 안 받다가 네.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서 이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장기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유가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지금 70달러까지 올라간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반전이라고 한다면 상승의 초입이 아닐까? 그렇다면 뭐 유가가 100달러, 130달러 지금 언급이 되고 있죠. 중동 상태가 심각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란이 타격을 받은 이 가스전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가스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중요성 이런 거를 고려할 때 유가가 더 급등하게 되면 과연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매크로상의 물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섹터적으로 봤을 때는 정유주에 대한 관심도가 그전에는 좀 소외를 받다가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서 또 어떤 증시에 조정이 온다 그러면 더욱더 해당 자산에 대한 빛이 발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건 이지한 대표님께도 의견을 좀 들은 거는 항상 이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전통적인 화석 에너지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쨌든 지원이 계속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보면 지금 정유주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은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는 좀 왔습니다. 근데 아마 관심은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때 굉장히 정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가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처럼 급락을 거듭하면서 실망감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 정유주가 급등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집권하자마자 급락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바닥을 좀 잡고 반등하고,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저유가 기조에서 정제 마진이 줄어들 것이다. 이거는 이제 사실 현실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모빌 같은 경우는 지난번 실적 발표 때 매출액이 예상보다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정제 마진이 확실히 떨어진 부분이 좀 보였고, 다만 지금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S&P 500 내에서 에너지 지유 총 비중이 보통 한 7%에서 6%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S&P 500 내에서 에너지 지유 다 모아봐야 3%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만큼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엑스모빌 보면 이제 하락 추세선에 딱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면 그래도 워낙 저평가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정도 시세를 좀 낼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갔고, 또 한 가지는 전통적으로 이제 예전보다는 배당률이 좀 줄긴 했지만 엑스모빌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배당률이 그래도 4% 좀 안 되는 한 3.5% 넘게는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장기 투자자한테는 가격적인 메리트와 함께 배당 매력, 지금은 장기 투자자에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철강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철강 섹터가 된소리를 맡고 있죠. 왜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가 25%에서 50%로 또 올랐잖아요. 지금
수출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시각을 미국으로 돌이켜 보면 미국 철강 업체들한테는 이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관세로 수입산 철강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자국 내에서 만들어내는 철강에 대한 제품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자, 여기에다가 친환경 인프라 정책까지 같이 겹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뉴코라는 곳이 있습니다. 뉴코, 일단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네, 뉴코는 우리가 지금 아마 이제 US 스틸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도를 접하셨을 건데 사실 미국의 철강업체 1위는 바로 이 뉴코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미국 철강업계에서는 가장 1위인데 우리로 치면 포스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철강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고 굉장히 어려운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세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거의 이제 상전 벽해였죠. 왜냐하면 이렇게 안 움직이는 그 철강 종목이 대부분의 종목도 상위 그 1에서 5위 업체들이 10% 넘는 하루 만에 이제 급등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만큼 관세에 대한 영향이 컸고 이걸 좀 살펴보니까 역시 이제 수요, 특히 이제 최근 10년 내에서 최고의 수요를 창출했다. 그러니까 받아놓은 수주 금액이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마도 이제 관세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 이게 뉴코 차트거든요. 사실 끝도 없이 정말 오랫동안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고 그 추세 돌파할 때 보시면은 갭으로 넘어갔는데 이때 대부분의 미국 철강주들이 10% 넘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낮고 여기에 이제 조금 주춤할 때 최근에 철강 관세가 25%에서 다시 50%로 확대된다. 그리고 관련 파생되어 있는 전방 산업까지 포함하겠다. 라고 하니까 철강주들이 지금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갑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급락할 때도 아마 정유주와 철강주가 대표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뭔가 테크 기업을 쫓아가기에 굉장히 늦었다 생각되거나 손이 빠르지 않다라는 분들은 워낙 많이 하락해서 지금은 저가 메리트가 있고 상승 초입에 있는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사실 오늘 마지막 섹터가 되겠는데 AI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섹터 중에서 뭘 살펴볼까? 빅테크라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오라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 센터계의 이 왕년의 제왕 아니겠습니까? 오라클 하면 정말 방지 한번 제대로 끼면 오라클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꽤 입김이 셌었는데 오랫동안 좀 부침을 겪었다가 이번에 실적에서 다시 한번 반전의 드라마를 쓴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클라우드 인프라와 관련돼서 확실히 뭔가 오라클이 다시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기대를 할 만한 실적이었어요. 김우희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지난주에 시장의 주인공은 오라클일 겁니다. 네. 주간 기준으로도 한 20%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마 방송에서도 오라클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아쉬운 거는 지난주 성학개미 순매수상에는 오라클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아직 그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거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종목은 아니었고 이번에 상승을 계기로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라클하고 봤을 때 뭐 이제 그 평론가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예전에 항상 핫했던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에 2위의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회사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인프라 기업으로 바뀌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즉 흔히 사스라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프라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 모델을 많이 바꿨는데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의 그 소버레인의 파트너이자 OCI라고 해서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해서 이 AI 데이터 센터를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실적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회장이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수요가 가격 보지 않고 사겠다는 수요가 너무너무 밀려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굉장히 수요가 넘쳐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데 엔비디아 젠슨한테 들어봤던 얘기죠. 네. 그 수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라클 쪽으로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GPU를 확보하는 측면이 문제인 거고 오라클의 이 오더를 넣는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런 쪽에서 이거 빨리 인프라를 구축해줘라는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요. 그 수요가 상당히 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반전이 뭐냐? 최근에 이 반도체 이 섹터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딥시크 충격 이후에 반도체 섹터 한번 꺾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왔던
있었던 장면들이 이 반도체 수요가 줄지 않고 있고 실제 중국에 가고 현지를 만난다 현지를 보면 수출 규제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엔비디아 칩을 받고 싶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이 미국의 어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고 그것은 뭐냐? 즉 AI에 대한 수요가 이 오라클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이 단기적이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라는 시장의 이 판단이 상당히 지금 재평가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참 오라클 같은 기업들을 보면 미국 기업들의 무서움이랄까? 그런 게 느껴져요. 소위 이 오라클도 B2B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한때 이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지 못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게 클라우드 AI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오면서 오라클이 잠시 부침을 겪었지만 결국에 또 이렇게 증명을 해내네요. 그렇죠. 실적 가이던스가 이번 실적 발표에 크게 상향됐거든요. 아마 진짜 오라클 실적 가이던스 상향된 거를 거의 저는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부활을 했다. 거기에 이제 AI 모멘텀이 정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정말 오라클 같은 소위 길목 장사를 하는 이런 B2B 기업들의 저력, 투자 전략에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프리마켓 이후 체크 포인트 팀장이 짚어 주실까요? 네, 오늘 프리장 이후 체크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휴장도 있고요. 그리고 FOMC가 있는 한 주입니다. 네. 근데 오늘은 뭐 특별히 중요한 이벤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9시 30분에 미국 6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새벽 2시에 미국 20년물 국채 경매가 있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로는 장 종료 이후에 5시 5분 디지털 터빈의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뉴욕 증시를 흔들어 놨지만 이 여파가 증시의 방향을 바꾸게 될까요? 혹시 바꾼다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한 발짝 더 멀리 달아나는 건 아닌가 이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장의 향방 조금 더 깊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한 대표님, 우리가 이제 중동 사태를 바라볼 때 시나리오별로 보잖아요. 지금은 이제 국지전, 예를 들어서 주요 시설만 타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전, 혹은 나중에 미국까지 개입하는 전면전, 막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보는데 그런 단계별에 따라서 증시가 받는 충격의 강도도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달라지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있었던 중동의 국지전 중에서는 가장 센 상황이 좀 나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사실 이번에 타겟된 데가 핵시설이고 핵심 인사에 대한 암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안만 놓고 보면 거의 전면전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이제 큰 카드를 꺼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금요일 날과 오늘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을 보면 사안은 굉장히 큰데 금융시장에 받는 충격은 생각보다 좀 덜하다라는 부분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이걸 놓치는 게 있냐 싶어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다 훑어봤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돌발적인 특히 이제 국지전이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돌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가장 크게 체크를 해보는 그 강도가 파생상품 쪽에서 하방 패팅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여부와 안전자산에 대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냐 이 두 가지를 일단 가장 급하게 보거든요. 네. 근데 금요일 날과 우리 시장 오늘 월요일까지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파생상품 선물이나 옵션에서 하방 배팅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풋콜 레이티오 비율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그러면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 하방에 대한 해지 물량이 상당히 적다라는 부분이 조정이 길지 않을 것이다라는 일단 부분을 암시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커져서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서 안전 자산으로 넘어가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네. 이제 우려스러운데 유가는 큰 폭으로 뛰었지만 금 가격 같은 경우는 1.5% 내외. 그 외에 달러나 미국 국채 흐름은 크게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유가를 제외한 금이나 달러, 국채, 미국 국채,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변동성이 그렇게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벌어졌던 일에 비해서 금융시장이 받아들인 충격은 상당히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이 결국 이제 확전이 어떻게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특히 아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금융시장의 충격이 단계별로 또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선물은 오르고 있습니다. 선물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충격이 일단 수습이 된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위험자산 주식 같은 건 이제 전쟁 같은 거 나면은 위험자산을 좀 회피하고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간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금 올랐어요. 달러 값도 올랐죠. 안전자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국채 금리가 올랐단 말이죠. 국채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떨어져야 되는데 왜 국채 금리는 올랐을까? 이거는 조금 다른 방향인 것 같다. 왜 이유를 뭐라고 보아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힘이 작용했던 거죠. 중요한 힘이 작용했는데 일단 목요일까지는 국채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금요일에는 올라갔는데 사실 이슈가 터진 거는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에 터진 거고 그럼 일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되면 달러도 오르고 뭐 엔화도 오르고 이제 국채도 오르고 금도 올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채 금리가 빠졌죠. 금리가 올라갔죠. 네.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왜 그러냐 봤을 때 이거는 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국채에 대한 매수가 느는 것보다 오히려 그 부분은 금으로 많이 갔고 지금 유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연준 입장에서 이 금리 인하를 보는 기준인 물가와 고용에 있어서 물가가 높아질 수 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자뜩이나 하기 어려운데 안정된 물가가 더 튀어버리면 금리 인하는 완전 물 건너간 거 아니냐 하는 시장 불안 심리가 그날 작동을 하면서 안전산 선호 심리를 압도한 것이죠. 그래서 금리라는 상황이 국채라는 상황이 어떤 한 가지 요인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했다. 그게 더 큰 거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냐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뛰어 올랐어요. 선물 기준으로 이제 14% 이렇게 올랐단 말이죠. 완전히 급등을 해버린 건데 유가 비싸진단 말이죠. 미국도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번 주 FOMC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 인하 이제 메시지를 또 이 파월이 그렇지 않아도 금리 인하에 보수적인데 혹시 더 보수적이 되는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영향은 좀 있을 수 있죠. 특히 유가는 굉장히 이제 물가에 민감한 부분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느냐 여부는 조금 더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발적인 시장적 리스크로 급등을 했지만 사실 오페크 플러스 A가 계속해서 증산을 하고 있고 다음 달에 또 대규모 증산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공급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란발 이스라엘은 어차피 산유국이 아니고요. 이란발 산유국 이란발 이제 원유 물량을 보면 그동안 제재를 많이 받았고 실제적으로 이란 원유가 가장 많이 공급되는 곳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러시아나 이란산 원유를 덤핑 가격에 많이 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면 다음 달 오페크 증산량이 제가 볼 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페크 물량에서 어떻게 보면 자발적 감산을 사우디 혼자 감내하다가 지금은 이제 40만 배럴 이상씩 사우디도 증산에 이제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오페크 플러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균열이 가면서 자발적으로 증산을 했던 뭐 북아프리카나 남미 국가들 제외하면 이제 오페크 국가들도 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유가가 고공행진을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넘어가면 유가는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FOMC에서 지금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시각이 많이 첨예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의견이 좀 갈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유가로 촉매된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연준 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란의 이제 핵 중심에 설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만약 연준이 더 금리 인하에 더 보수적이다, 시점을 더 미루는 이런 시그널이 잡힌다면 증시 유동성에 힘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장도 상승세가 좀 한풀 꺾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나서는 부분은 만약 금리가 더 높아진다면
시장이 기댈 데가 없고 금리가 높아지는데 또 증시가 관세 이슈로 해서 빠진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기댈 데가 없는데 연준에 기대된 상황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 증시는 높은 상황이고 금리 인하를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연준이 금리를 안 해준다고 해서 증시가 폭락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예측하기에는 그러니까 6월부터 얘기하기로는 이 고용 지표나 하드 데이터를 3개월 정도는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6월 동결 97%고요. 7월 동결 70%대고요. 9월이 있습니다. 근데 9월이면 딱 3개월 뒤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물가도 튀지가 않고 그리고 고용도 좀 약간 전반적으로 좀 약화하는 분위기 혹은 뭐 제조업이 관세 영향으로 좀 약화되는 분위기 하드 데이터가 좀 부진한 분위기가 나온다면 9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국채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게 스테이블 코인이었단 말이죠.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와 패깅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보자산으로 국채를 사죠. 미국 국채.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뭐 법제화도 이루어지고 시장이 막 만들어지고 이 이면에는 달러와 미 국채의 패권, 기존의 지위를 그대로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 담겨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자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계속 강조를 좀 드렸고요. 어쨌든 이 관세 협상에 의해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어쨌든 기축 통화가 유지가 되려면 달러가 바깥으로 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세 상황에서는 달러가 유입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달러에 대한 어쨌든 수요도 떨어지고 기축 통화에서 입지가 약해지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담보를 잡으면서 수요도 촉발시키고 기축 통화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수요에 대한 부분과 함께 정책적인 부분으로 계속해서 트럼프 정권 내에서는 아마도 중요한 정책으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용인 팀장님 마지막 여쭤보고 싶은 건 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정말 법제화되고 딱 자리를 잡으면 이게 시장이 얼마나 커질까 궁금해요. 막연하긴 하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제도에 눌려서 생각보다 빛을 발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좀 아리송하거든요. 네. 지금 서클이라는 회사가 상장된 다음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제가 차트를 안 봅니다. 보면 이제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상장 이후에 급변동하는 종목은 플레이하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를까라고 봤을 때 이것이 뭔가 크게 변화를 줄까?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고정이 되는데 이게 뭐 수익이 날까?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의 어떤 결제 수단에 있어서 이 결제 수단에 있어서 나오는 비용 자체를 굉장히 크게 효율화하면서 기업들 입장에서 거기 나오는 비용들을 세이빙할 수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점점 많은 결제에 대한 어떤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다. 카드사가 하는 것이 거의 결제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자나 마스터카드 주가를 보게 되면 그냥 우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면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해당되는 주가도 같이 우상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건 어쩌면 그 시장의 독점적인 상황에서 미국의 패권, 미국 달러 결제의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지금 그 주가들이 이 서클의 주가 상승과 함께 빠지고 있는 게 뭐냐? 이러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이런 결제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나갈 것이다. 그런 결제를 차지할 수 있게끔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오히려 기존의 그 대형 은행 금융주들이 이거에 참여해서 이거를 함께 나눠 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이 스테이블 코인 이제 법제화 자체는 네. 중요한 어떤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 시총 50%의 대형주 중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된 중요 종목들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뉴욕 증시 전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프리마켓 상황은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무버 종목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선 기술주가 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술 대장주 엔비디아 역시 큰 폭으로 주가가 등락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오늘 프리장에선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투자 확대 소식에 최근 주가를 밀어올렸던 메타 역시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에 1% 안팎의 등락폭을 기록하며 투심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부진에 주가 200달러 선이 무너진 애플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확전을 거치며 190달러 선에 안착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200달러 회복은 다소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잇따른 구글의 반독점 소송에 다시 한번 주가가 흔들릴 조짐을 보였던 알파벳 역시 기술주 약세의 영향을 받으며 지난주부터 주가가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7 기업들 대부분이 흔들리는 가운데 최근 주가가 선방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일부분 낙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 함께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 미국 규제 당국이 자율주행 관련 규제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보택시 공개 임박과 맞물려 주가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계속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역시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인해 투심의 우려가 묻어나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특히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월마트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동 위기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유가 반등 그리고 이로 인한 각종 비용 증가와 물동량 감소 우려로 인해 월마트의 주가는 지난주부터 꾸준히 내림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95달러 아래로 내려간 뒤 박스권에서 움직임에 그치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유 대장주 엑스모빌은 중동 리스크로 인한 국제유가 반등의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70달러를 넘어서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마진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덕분에 엑스모빌의 주가도 지난주부터 꾸준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표 방산주 중 하나인 로키드 마틴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격화되기 전과 비교해 30달러 넘게 주가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중동발 위기로 방산주 전체가 반등하는 가운데 특히나 강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확인해봤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사관까지 피해를 보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발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뉴욕 증시를 흔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화명선이었습니다. 네, 중국 증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미니 차이나 오늘도 시작해 봅니다. 박준석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실물 지표들이 발표됐어요. 일단 생산, 투자, 소비 같은 지표들이 전월 대비 둔화를 예상했는데 이번 지표 서프라이징. 네, 나왔다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자, 일단은 오늘 중국 지표들이 많이 발표됐는데요. 그중에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중국의 소매 지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소매 지표라는 것은 결국엔 소비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 지표 자체가 서프라이징 나와서 지금 이제 6.4% 정도로 와.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되게 서프라이징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은 현재 지금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되게 경기가 침체됐던 상황 속이 조금 오랫동안 이어졌었다가 그다음에 각종 지원 정책들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저축률이 높은 상황 속에서 시장의 소비가 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있었던 5월 소매 판매 지표가 시장의 서프라이징 나옴에 따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재정 부양 정책과 통화 정책들이 실제로 시장에 먹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있을 8월 말과 9월 초에 있을 시장에서 4중 연회, 작년 9월 달과 비슷하게 대규모 부양책을 시사했던 그러한 점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곧 도래할 참입니다. 도래하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부양책이 나왔을 경우 이전에는 소비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 기대감으로 올랐다면은 지금은 이제 소비 자체가 상승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부양책이 등장했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표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소매 판매 지표가 전년 대비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중국 경제가 바닥은 찍고 이제부터 탈출하면서 상승 신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의 벽수가 확산되고 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도 사실 소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네. 기업이네요. 네. 스포츠웨어 기업 안타 스포츠를 소개를 해 주신다고 해요. 네. 네. 일단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이제 중국판 M7, 그러니까 미국의 M7에 대적할 만한 중국에 있는 기업 중에서 이제 안타스포츠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아실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종목 네. 리서치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실상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안타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내 나이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제 스포츠 관련된 이제 장비라든지 그런 옷 관련돼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데상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필라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관련돼서 코오롱이라든지 그러한 기업들과 같이 합작회사를 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관련돼 가지고 매출 자체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4년도 기준 봤었을 때는 지금 708억 위안,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66억 위안으로 현재 지금 전년 대비 13.6%와 8% 가량 성장세를 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필라라든지 데상트 같은 경우나 코오롱 스포츠가 중국에 잘 팔리고 있는데 그 브랜드 자체가 결국 중국에 있는 이제 안타 스포츠의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외국 IB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러한 종목들을 바라봤었을 때 편입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중국의 소매 판매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중국 내 스포츠 관련된 그러한 브랜드들이 많이 상승했었을 때 과연 어떠한 기업들이 올까? 바로 그것이 안타 스포츠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은 이전치에 비해서 계속적인 박스권을 보여줬었지만 일부 이제 올해 작년 10월 달부터 있었던 이제 우상향을 그려가면서 천천히 박스권 자체가 오른쪽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봤었을 때 이제 이후에 있을 글로벌 IB들이 목표가를 상향하고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주가도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목표치는 보통 116 달러로 이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30% 정도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 자체가 현재 지금 외국 IB에 대해서 주류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이런 스포츠에 대한 소비도 더 네. 탄력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성향도 보이고 있죠. 네. 자, 계속 가볼까요? 두 번째 기업은 입신정밀입니다. 이게 애플의 파트너사라고 네. 하는데 네. 일단 애플의 파트너사라니까 귀가 번뜩이긴 하는데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최근에 애플이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참 많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애플의 공급사였던 애플에 있는 그런 부품사들은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귀추들이 현재 지금 중국 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입신정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가 비슷하게 이제 애플에게 납품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에어팟 프로의 70% 이상 담당하는 것이 바로 입신정밀이라는 이런 회사고요. 애플의 핵심 벤더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애플에 있는 공장 자체가 지금 인도로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입신정밀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많이 낙폭을 이뤘었죠.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입신정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했었을 때 결국 알리바바라든지 다양한 이러한 기업들과 협업을 토대로 해서 추후에 알리바바의 AI 글래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5G라든지 전장 같은 경우를 토대로 해서 통신장비를 토대로 해가지고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같이 협업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 자체도 애플 관련된 이슈로 봤었을 때는 주가 자체가 많은 낙폭을 이어섰지만 현재 지금 옆으로 기어주고 있는 상태 속에서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애플에 있는 공급사들이 지금 다양한 알리바바라든지 아니면 샤오미라든지 이러한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 따라가지고 이제 지금 주가 자체가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 자체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낙폭이 한 번에 쭉 떨어진 저 구간 이후로 좀 횡보장세를 좀 보이다가 네. 지금 예를 들어 애플의 파트너로서 향후의 잠재력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네.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입신정밀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발생되는 매출 자체가 되게 70% 정도랑 50% 이상 자체가 애플에서부터 발생하는데 애플이라는 공장 자체가 지금 이제 인도라든지 다른 쪽으로 지금 현재 나가려는 이런 근데 제가 모습들이 궁금한 건 잡혀지고 이제 있으니까 인도로 만약에 생산 기지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네. 이 회사의 부품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 부품 자체가 지금 트럼프가 매기는 관세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됐었을 때 결국에는 비용의 증가가 자체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입신정밀 내에서도 결국에는 애플에다가 꾸준하게 공급만 할지 아니면 다양한 체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시프트를 할지 이제 이러한 현재 지금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점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입신정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애플만 독점적으로 했다라면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아까 알리바바의 네. 프로젝트 같은 데 참여를 해서 네. 스마트 글라스 같은 데에 주요 부품 공급처로서 역할을 네.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실제로 올 1월 달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확정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스마트 글라스는 우리 파트너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네. 계시는 부분인데 네. 시장이 이제 커지게 된다면 입신정밀의 역할도 그거에 따라서 캐파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관전 포인트로 보고 계신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신정밀까지 알아봤습니다. 텐미리 차이나 박준석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리마켓 온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